완벽한 도시를 찾아 떠난 일본인 엔지니어가 계획에도 없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단 하루만 머물 생각이었죠. 그런데 공항에서 들은 첫 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10년 동안 도쿄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지하철 계단에서 캐리어를 들지 못해 멈춰 섰을 때 낯선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작은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김치전 한 조각을 내밀며 속삭였죠. 혼자 오면 외롭잖아요. 그날 밤 식당 주인 부부가 소주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한국에선 친구끼리 한잔 해야죠. 35년을 혼자 살아온 남자가 일주일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효율과 완벽함만 추구하던 도시에서 온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진보다 뜨거운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는 다나카 리쿠입니다. 35살 도쿄에서 도시 인프라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죠. 10년째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란 변수는 내 삶에서 늘 배제되어 왔습니다. 효율과 정확성, 그것만이 내 세계의 전부였죠. 그해 봄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통보가 왔어요.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3년 동안 준비했던 도시 재개발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된 겁니다. 상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시장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요. 내가 쏟아부은 밤샘 작업도 완벽하게 짜놓은 설계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117장의 설계도면 342페이지의 보고서 60여 번의 회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어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내 주변을 피해 다녔죠.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넬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어요. 옆자리의 사토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맞은편의 스즈키는 일부러 화장실 가는 길을 돌아갔죠. 나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2주 동안 강제 휴가를 내라는 지시였어요. 회사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했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 결국 나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맞는 긴 휴가였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30초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25살부터 지금까지 10년 일만 했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회사에 바쳤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갈 곳이 없다는 걸요. 친구도 연인도 취미도 없었어요. 오직 일만 있었는데 그마저 사라진 겁니다. 3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혼자라는 게 실감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봤어요. 100여 개가 넘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전화를 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아파트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어요. 도쿄 야경이 펼쳐졌지만 아름답지 않았죠.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일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창문 뒤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어요. 나 역시 그들을 몰랐죠. 23층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바라본 도시는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보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만 하는 부품들. 나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무작정 여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어디든 떠나고 싶었어요. 도쿄를 벗어나고 싶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싱가포르 패키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시라는 소개 문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완벽하게 설계된 나라. 엔지니어인 내게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리뷰를 읽어봤습니다. 질서 정연한 거리,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깨끗한 환경. 모두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었어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출발이었어요.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상관없었죠.
어차피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방에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몇 벌의 옷만 넣었어요. 감정을 챙길 필요는 없었죠. 어차피 나에게 그런 건 없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죠. 신주쿠, 시부야, 도쿄타워. 1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도시와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했을 뿐 진정으로 교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은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죠. 매뉴얼대로 정해진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여행 되시라는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프로그램된 반응을 보였을 뿐이죠. 탑승구로 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여전히 혼자일 거고 여전히 공허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도쿄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다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답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긴 할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비행이 어디로 날 데려갈지 그것만이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은 또 다른 완벽한 도시일 뿐이겠죠.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생각했어요. 완벽한 도시를 찾아 떠나는 이 여행이 결국 나 자신의 공허함을 확인하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멈춰 있는 것보다는 나았죠. 정지된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요.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기대되기도 했어요. 새로운 도시가 내게 무엇을 보여줄지. 비록 감정 없는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랐죠.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서 내가 찾던 완벽함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지도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싱가포르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알 수 없었지만 이 여행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을 거예요. 이 여행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6시간의 비행 끝에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표지판들은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엔지니어인 내 눈에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내 여권을 받아들고 스캔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질문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장을 찍고 여권을 건넬 뿐이었어요. 나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이게 효율이구나 싶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교류가 배제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건물들은 일정한 높이와 간격을 유지했고 가로수들은 정확히 3m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 간격을 세고 있었어요. 엔지니어의 직업병이죠. 택시 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20분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는 요금을 말했고 나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래만 있을 뿐 대화는 없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26층 객실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마리나베이 샌즈가 보였죠. 유명한 랜드마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없었어요. 그저 잘 설계된 건축물일 뿐이었죠. 구조를 분석하는 내 눈에는 아름다움보다 공학적 계산이 먼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어요. 물의 온도는 정확히 38도였죠. 수압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쿄에서 느꼈던 공허함이 여기서도 똑같이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았죠. 저녁 7시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차드 로드라는 번화가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조용했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걸어갔어요.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주문도 간단했죠.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매뉴얼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7분 후 정확히 75도의 커피가 나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정면만 응시했죠. 나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도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앉았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각자 자기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20분 동안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나와 도쿄가 그랬으니까요. 커피를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로 향했어요. 유명한 인피니티 풀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호텔 투숙객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서 음악이 들렸어요. 분수쇼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도 그 무리에 섞였어요. 불과 물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어요. 나도 카메라를 꺼냈죠. 하지만 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공허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쇼였지만 감동은 없었어요. 계산된 물줄기, 프로그램된 불꽃, 정해진 음악. 모든 게 예측 가능했죠. 나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직접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도쿄의 복사본이구나. 밤 10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지만 나를 보지 않았죠. 나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6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완벽한 도시를 보러 왔지만 완벽함 속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효율 속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여기서도 똑같이 느껴졌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일은 없었어요. 친구들의 메시지도 없었죠. SNS를 열어봤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투명인간이었어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LED처럼요. 기계적이고 계산된 아름다움. 그게 이 도시의 전부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가야 할까?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센토사 섬, 차이나타운. 관광지 목록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을 것 같았거든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완벽한 도시 속에서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어쩌면 완벽함이란 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너무 완벽해서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싱가포르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완벽하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도쿄에서 벗어나려고 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위도만 달라졌을 뿐이죠. 싱가포르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 체크아웃까지 3시간 반이 남았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일이 한 통 있었어요. 클릭했죠. 부장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프로젝트가 복구된 건 아닐까? 하지만 내용은 달랐죠. 휴가 2주를 3주로 연장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는 동안 대기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적어도 당분간은요. 메일은 짧았습니다. 단 6줄. 10년을 바친 회사가 나에게 보낸 마지막 배려였어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주, 21일, 504시간. 숫자로 셈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싱가포르에 더 머물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이미 이 도시가 지겨워졌거든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니, 원래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싱가포르 여행은 어땠냐고요? 나는 대답했죠. 좋았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원은 웃었어요. 또 오시라고 했죠. 나도 웃었습니다. 역시 거짓 미소였어요. 짐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오에 싱가포르는 덥고 습했어요. 땀이 났죠. 택시를 탈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면 뭐해요? 어차피 도쿄로 돌아가봤자 할 일이 없는데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했어요.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항공권 앱을 열었어요. 도쿄행 티켓을 검색했죠. 오늘 저녁 7시 45분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예약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3주를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보낸다는 게 끔찍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더 머무는 게 나을까? 하지만 싱가포르도 답은 아니었죠.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다른 도시들을 보고 있었어요. 방콕, 쿠알라룸푸르, 홍콩, 타이베이.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때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서울행 편도 특가. 15,000엔. 서울. 그 이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의 수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본 적도 없었고 특별히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왜 이 티켓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걸까요? 클릭했습니다. 상세 정보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 4시 20분 출발. 인천공항 도착은 밤 11시 5분. 가격은 15,000엔으로 도쿄행보다 30,000엔이나 저렴했어요. 편도 티켓이라 돌아오는 비행기는 따로 예약해야 했죠. 머리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 왜 가요?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화면 속 서울이라는 글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엔지니어인 나는 늘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했죠. 리스크를 분석하고 변수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완벽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산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획 없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손가락이 예약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는 반대했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클릭. 결제 화면이 나왔죠. 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16자리 숫자를 타이핑하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1초가 10초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탑승권이 이메일로 발송되었어요.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후련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 없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0분. 비행기 출발까지 3시간 10분 남았어요. 공항까지는 40분 정도 걸리죠.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말했습니다. 창이 공항으로 가자고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이틀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일지 전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대되기도 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에게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줬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울 여행 목적이 뭐냐고요?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떠나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관광이라고 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권을 건넸죠. 수화물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 아니, 과연 뭔가를 찾을 수는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곧 이곳을 떠나게 되는군요. 이틀간의 짧은 체류였지만 많은 걸 느꼈어요. 완벽함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죠.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어요. 싱가포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6시간 후 나는 서울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밤 11시 5분. 창밖은 어두웠지만 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나도 가방을 챙겨 들고 통로로 나왔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어요. 싱가포르의 습한 공기와도 도쿄의 차가운 공기와도 달랐죠. 뭐랄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면에 한글로 쓰인 환영 문구가 보였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림과 영어 번역으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가 보였어요. 여러 줄이 늘어서 있었죠. 외국인 전용 창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5번째 순서였죠. 앞 사람들이 하나씩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쿄 공항도 싱가포르 공항도 비슷했어요. 직원들은 무표정했고 기계적이었죠. 여권을 받아 스캔하고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도 없고 대화도 없었어요. 효율적이지만 차가웠죠.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은 여권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죠. 나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어요. 엔지니어답게 무감정한 얼굴로요.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죠. 매뉴얼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환영하는 듯한 미소였어요. 눈까지 웃고 있었죠.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이틀 내내 이런 인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이 낯선 나라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나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어로요. 직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권에 도장을 찍어 건넸죠. 나는 여권을 받아들고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몇 걸음 걸었는데 가슴이 이상했어요.
뭔가 따뜻한 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영한다는 것,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는 것.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옆에 선 한국인 가족이 보였어요. 아이가 둘이었죠. 어린 딸이 피곤한지 칭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이제 집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들어올려 손잡이를 펴고 세관을 통과했어요. 출구로 나가자 환전소가 보였죠. 한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창구로 다가가 일본 엔을 꺼냈어요. 환전해 주세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바꾸시겠어요? 역시 영어로 대답했죠. 3만 엔이요. 직원은 계산을 하고 한국 돈을 건넸습니다. 35만 원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또 환영의 인사였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중 나온 가족들, 택시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바빴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거든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근처에 괜찮은 호텔이 있냐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들을 추천해줬어요. 여기서 전화해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예약을 해줬어요. 통화가 끝나고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택시 타고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죠. 천만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싱가포르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내 차례가 됐죠. 택시에 올라타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가 펼쳐졌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였지만 어조로 질문하는 것 같았죠. 나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요. 기사는 아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웰컴. 영어로 말했죠.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호텔이었어요. 기사가 요금을 말했죠. 2만 원. 나는 3만 원을 건넸습니다. 기사가 거스름돈을 주려 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기사는 놀란 표우로 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한국어였지만 의미를 알 수 있었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하고 11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죠.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서울의 밤은 도쿄나 싱가포르와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달랐어요. 공기에도 온도가 있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을 정리했어요.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눈을 떴고 충동적으로 서울행 티켓을 샀죠. 그리고 지금 서울의 호텔에 누워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직원의 환영 인사, 환전소 직원의 미소, 안내 데스크 직원의 친절, 택시 기사의 엄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내 마음에 뭔가를 남겼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가야 할까? 계획은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처음으로 기대되는 내일이었죠. 이 도시가 내게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뭔가 다를 거라고요. 아침 9시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빵과 커피 그리고 김치가 나왔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죠.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 손이 갔습니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입맛에 맞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챙겼어요. 오늘은 서울 시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받았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 입구역에서 내리라고요. 거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공항철도 역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이틀치 옷과 노트북이 들어있었습니다. 10분쯤 걸어 역에 도착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보였지만 캐리어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계단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적었거든요. 계단 앞에 섰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25개 정도 되어 보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캐리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계단. 괜찮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견딜만 했죠. 하지만 6번째 계단쯤 되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땀이 났죠. 10번째 계단에서 멈춰 섰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놨어요. 손목이 아팠죠.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도쿄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도시의 룰이었습니다. 다시 캐리어를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해결하는 게 익숙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지만 어조로 질문하는 걸 알 수 있었죠. 돌아보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본어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한국어를 못해요. 여성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주저했어요. 도쿄에서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만 바빴어요.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성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미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웃으며 말했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같이 가요. 말을 막을 틈도 없이 여성은 캐리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게 들고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얼떨결에 따라갔죠. 15개의 계단을 그녀는 쉽게 내려갔습니다. 아래에 도착했어요. 여성이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무겁네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나는 대답했죠. 노트북이요. 그리고 옷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여성이 물었어요. 홍대 입구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죠. 저도 홍대 가요.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며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서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섰죠. 여성이 옆에 섰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물었어요. 네. 대답했죠. 여행이에요. 또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행이라고 하기엔 목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도피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냥 네. 여행이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 처음이에요. 여성이 물었어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대답했죠.
여성은 웃었습니다. 그럼 아직 아무것도 못 봤겠네요. 홍대는 재미있을 거예요.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우리는 탔죠.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나도 앉았죠. 캐리어는 앞에 세워뒀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여성이 말했어요. 홍대까지 40분 걸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요. 진심이었습니다. 여성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도쿄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싱가포르에서도요. 모두가 바빴고 각자의 일만 했죠. 남을 돕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곳인가요? 물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친절한가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특별히 친절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곳.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쿄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나요? 싱가포르는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살고는 있었지만 사람답게 살지는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효율과 시스템 속에서 감정은 배제되었죠. 여성이 말을 이었어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 보면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힘들 때도 누군가 도와줬으니까요. 그게 서로 사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준 기억이 없었어요. 아니, 도움을 청한 적도 없었죠. 혼자 해결하는 게 당연했고 남에게 의지하는 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진짜 강함이었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였어요. 도쿨에서 10년 동안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전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역을 지나칠 때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였지만 숫자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홍대 입구역까지 6정거장 남았습니다. 여성이 물었어요. 호텔은 정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여기 괜찮아요. 홍대역 근처예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화면을 보여줬죠.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깔끔한 호텔이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여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여성은 웃으며 예약 링크를 보내줬어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여성이 일어나며 말했죠. 내려요. 나도 일어나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플랫폼에서 여성이 방향을 가리켰어요. 이쪽으로 나가면 호텔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여성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 여행 즐기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준 건 도움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는 방식. 그걸 보여줬죠.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대의 거리가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활기찼습니다. 도쿄나 싱가포르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이곳에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도가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점심시간이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빵만 먹었거든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식당을 찾았어요.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웃으며 걷고 대화하고 사진을 찍었죠.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쿄의 시부야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큰 음식점들이 보였어요. 체인점처럼 보이는 곳들이었죠. 간판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시끄러웠거든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길과 달리 한적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2층짜리 낮은 건물들. 벽에는 담쟁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10여 미터쯤 걸었을까요?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아래 작은 글씨로 영어가 있었죠. 다운 레스토랑, 다운 식당.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6개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손님은 2팀뿐이었죠. 조용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지만 환영하는 어조였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한국어였지만 영어 단어를 섞어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예요. 영어로 대답했죠. 아주머니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 음식들이 보였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추천해 드릴까요? 물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매운 건 괜찮아요. 물었죠.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이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사람이 지나갔지만 바쁘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었죠.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쬐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증기가 올라왔죠. 밥과 반찬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전 한 조각이 있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으니까요. 김치전 조금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환하게 웃었죠. 나는 놀랐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 음식을 주다니요. 감사합니다. 말했어요. 왜 주시는 거예요? 물었죠. 아주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혼자 오면 외롭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오면 외롭다. 맞았어요. 나는 외로웠습니다. 35년 내내 외로웠죠. 하지만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처음 만난 외국인인 내 외로움을 알아봤어요.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작은 김치전 한 조각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가 말하고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김치전을 바라봤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기름에 바삭하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김치의 붉은색이 보였어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김치의 매콤함이 퍼졌어요. 기름 냄새가 났지만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마음이 녹아내렸죠. 김치찌개도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밥을 말아 먹었죠. 반찬도 하나씩 맛봤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성스러웠어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었죠.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주머니가 가끔 나를 봤어요. 입맛에 맞냐고 물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깨끗했어요. 아주머니가 다가왔죠. 다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진심으로 대답했죠.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의자를 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물었죠. 일본이요. 도쿄에서요.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손님 많이 와요. 우리 식당에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해요. 맞아요. 좋아해요. 대답했죠. 그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음식은 특별해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어요. 손님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서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성, 그리고 행복. 도쿄의 식당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죠. 카드를 내밀었지만 아주머니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어요. 아주머니가 받으며 물었죠. 한국 여행 어때요?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활짝 웃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따뜻해요.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다운 식당. 그 아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문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골목을 걸어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전해졌죠. 혼자 오면 외롭잖아요.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외로움을 알아줬어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봤죠. 그리고 작은 김치전 한 조각으로 위로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홍대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도쿄에서 10년, 싱가포르에서 이틀을 보내며 느끼지 못한 걸 서울에서 하루 만에 느꼈습니다. 사람의 온도를요. 오후를 홍대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을 구경했죠. 지나가는 사람들, 대화하는 커플들, 웃는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6시가 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점심을 먹었던 다운 식당. 그 따뜻한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골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낮에 왔던 길이었지만 저녁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로등 불빛이 은은했죠. 다운 식당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죠.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나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점심에 왔던 분이죠. 네, 맛있어서 또 왔어요.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같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창가 자리였죠. 앉으니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집처럼요. 저녁엔 뭐 드실래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으니 다른 걸 먹어야겠죠. 불고기는 어때요? 아주머니가 추천했습니다. 좋아요. 불고기로 주세요. 주문했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와 남자 목소리가 대화하고 있었죠.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불고기가 지글지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좋았죠. 밥과 반찬도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또 김치전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또 주시는 거예요? 물었죠.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이잖아요. 이틀 연속 오셨으니까요. 단골이라는 말이 기분 좋았어요. 누군가의 단골이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이었죠. 손에 소주병 2개와 작은 잔을 들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한잔하시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술을 권하다니요.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 괜찮아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이미 내 앞에 잔을 놓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도 자리에 앉았죠. 한국에선 친구끼리 한잔 해야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친구.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방금 만난 사람인데 친구라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저씨는 소주병을 열어 내 잔에 따랐어요.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죠. 첫 잔은 한 번에 마셔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나도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그리고 마셨습니다. 매웠습니다. 목이 탔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웃고 있었거든요. 어때요? 아저씨가 물었어요. 강해요. 대답했죠. 맞아요. 강해요. 하지만 곧 달아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2번째 잔을 따라줬어요. 이번엔 천천히 마셔도 돼요. 나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여전히 매웠지만 조금 익숙해졌어요. 불고기를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아저씨는 이 식당을 20년 동안 운영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와 함께요. 손님들이 가족 같다고 했죠. 특히 혼자 오는 손님들은 더 신경 쓴다고요. 왜 그러세요?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도 외로웠으니까요. 젊었을 때요. 서울에 처음 와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어떤 식당 주인이 우리를 챙겨줬죠. 그 따뜻함을 못 잊어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받은 따뜻함을 돌려준다. 도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어요. 모두가 받기만 했죠.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받을 것도 없었어요. 3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이번엔 매콤함보다 달콤함이 느껴졌어요. 아저씨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엔 맵지만 곧 달아지는 술이었죠.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사람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일본 생활은 어때요?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솔직하게 말했죠. 외로웠어요.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말하고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봤어요.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알아요. 그 기분.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힘들어요. 특히 큰 도시에서는요. 하지만 이제 여기 왔잖아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따뜻하니까요. 우리처럼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나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4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맵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드러웠죠. 달았습니다. 술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아니, 술보다 이 사람들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뜨거운 온도였죠. 환대. 그 단어의 의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었어요. 상대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환대였죠. 도쿄에서 10년, 싱가포르에서 이틀,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어요. 계산을 하려 했지만 아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소주값은 서비스예요. 친구끼리 한잔했는데 돈 받을 수 없죠.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이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행복했어요. 좋은 친구 만나서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돌아보니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걸었습니다. 조금 비틀거렸어요. 술 때문이기도 했지만 감정 때문이기도 했죠.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뜻했어요. 소주가 몸속에서 데워지고 있었죠. 아니, 소주보다 사람들의 온기가 내 안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술 한 잔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다니요. 도쿄에서 술은 그냥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술은 마음이었어요.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죠.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다운 식당에 갔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가족처럼 나를 맞아줬죠. 다른 단골 손님들도 소개해줬습니다. 모두가 친절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소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휴가는 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복귀하라는 메일이었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짐을 쌌어요. 인천공항행 티켓을 예약했죠. 마지막 날 저녁 다운 식당에 갔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간다고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벌써 가세요. 더 있다 가시지요. 회사에 가야 해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기 남고 싶었죠. 아저씨가 소주를 꺼냈어요. 그럼 마지막 한 잔 해야죠. 우리 셋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맵지 않았습니다. 또 올 거죠?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꼭 올게요. 약속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넸죠. 김치전이에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포장해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요.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음식보다 마음이었죠.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만에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일주일 전 캐리어를 들어줬던 여성이 떠올랐죠. 그녀 덕분에 홍대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운 식당을 만났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과자를 샀어요. 도쿄로 돌아가서 먹으려고요. 한국의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 시간까지 10분 남았죠. 가방에서 김치전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싸준 거였어요. 열어보니 김치전 4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쪽지도 하나 있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나 환영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 나에게도 가족이 생긴 거죠.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도쿄는 여전히 바쁘고 차갑게 느껴졌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는 이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23층 현관문을 열었죠.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차갑고 텅 비어 있었죠.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서울을 다녀온 후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뒤에도 사람이 산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갔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팀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죠. 점심시간에도 각자 먹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이었어요. 효율적이지만 외로웠죠. 서울의 다운 식당이 그리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왔어요. 혼자 먹었죠. TV를 켰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번역기를 켰어요. 한국 뉴스 사이트에 들어갔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한글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밤 책상 위 다운식당 명함을 봤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내게는 보물이었죠. 그 뒤에 쪽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어요. 상사도 만족했죠.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잘 됐지만 마음이 공허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리웠죠.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가 술을 제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자카야에 갔죠. 술을 마셨지만 대화는 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상사, 실적. 사람 이야기는 없었어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코너 앞에 섰어요. 한국 소주가 보였죠. 진로, 참이슬.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한 병을 집어들었어요. 계산하고 집으로 왔죠.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잔에 따랐어요.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죠. 마셨습니다. 매웠어요. 하지만 달았습니다. 서울 다운식당에서 마셨던 그 맛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 오면 외롭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았어요. 나는 여전히 외로웠죠. 도쿄로 돌아와서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요.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정돈된 도시였죠. 효율적이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없었어요.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봤어요. 외로운 사람을 챙겼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지진이 많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나라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단단해서 서로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진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늘 흔들렸어요. 기쁨으로, 슬픔으로, 따뜻함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죠. 그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진보다 더 강렬하게 마음을 흔드는 나라였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도쿄에서 서울행을 검색했죠. 다음 주말 티켓이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예약 화면이 떴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예약 완료. 다시 서울로 가는 겁니다. 다운식당에 가서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만나야죠. 약속했으니까요. 꼭 다시 온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있을 겁니다. 책상 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엄지로 쓰다듬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읽었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맞아요. 나에게도 이제 가족이 있었어요.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서울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셨죠. 술은 여전히 매웠지만 곧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어요. 지진보다 뜨거운 온도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게 남긴 온도였습니다. 다나카 리쿠는 결국 도쿄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서울로 이주해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다운식당에 들러 아저씨, 아주머니와 저녁을 먹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죠. 서툴지만 아주머니는 박수를 쳐주며 웃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며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따뜻한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시스템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죠. 지진은 없지만 사람의 온도로 세상을 흔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울 어딘가에서 외로운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혼자 오면 외롭잖아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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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